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오늘 부동산학론 11강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1강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토지에 대한 속성을 갖다 우리는 쭉 한번 같이 살펴봤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용을 갖다 우리가 구분한다 그러면 바로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건물. 그래서 이제 앞에 봤던 토지와는 달리 건물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재화에 비교되는 특성이 아니라 토지의 특성과 비교되는, 토지와 비교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배웠던 토지에 대한 속성, 거기에 대하여 건물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건물은 한번 짓게 되면 영원히 몇백 년, 몇천 년 가는, 토지는 연속성이죠. 근데 많아요. 건물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마치 사람이 생명을 가지듯이 건물은 어느 연도가 지나게 되면 노후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학 쪽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말이 나온 존재되는 이유를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또 건물은 뭐가 되느냐? 바로 예를 들어서 사용해서 또는 활용해서 생산 가능성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뭐 빌딩을 짓는다든가 상가를 짓는다든가 이럴 때는 얼마든지 생산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어떠냐? 똑같은 토지 위에 같은 유사 건물을 쓸 땐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토지가 있다면 A의 토지나 B의 토지에 동질에 의해되느냐 그런 물건을 갖다가 만약에 지었을 때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요즘 건물은 또한 이동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뭐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가구들, 집들, 또 여러분들 뭐 자주 우리가 보지만 이동하며 생활할 수 있는 이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건물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와는 별개로 개별적인 지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 바로 일종의 토지의 종속성. 토지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예속되는 하나의 종속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제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마다 5가지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가 건물의 특성의 이야기로 토지와 비유하여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야기는 앞에 나왔던 내용 속에서, 전체 속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동성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동성은 여러분 잘 아는, 요즘은 모빌하우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로 움직이는 집을 갖다 우리는 모빌하우스다. 이래 돼서 조립식 주택 등장으로 이동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 뭐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을 가면 차에다가 목재로 집을 지은 부위를 쫙 싣고 가서 토지 위에 의해되느냐 그러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럼 나중 사용하다가 생활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모빌하우스라고 얘기하며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조립식 주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거는 토지와는 달리 바로 건물은 뭐가 되죠? 이동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내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비연속성이다.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거는 앞에서 우리가 연속성을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 나의 당대의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내가 죽게 되면 우리 아들에게, 손자에게 상속되며 영원히 토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우리가 했죠. 그런데 이 건물의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구성, 즉 사용하면서 가치가 하락하고 언젠가는 의해되느냐 소멸되어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서 바로 앞에 비라는 이야기, 비는 바로 여기서 바로 넌이라는 얘기가 되고 불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문으로 얘기하면, 영어로 말하면 넌. 쉽게 이야기하면 연속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며 내구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건물은 뭐가 됩니까? 감가상각. 회계학에서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죠. 감가상각은 뭐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하여 우리가 감가상각하지만 바로 우리가 취득 원가에다가 잔존 가격을 빼라. 그리고 사용하는 연수 동안 나누면 정액법의 감가상각으로 1년에 얼마의 가치가 하락한가를 장부에서 처리해주는 뭐 정액법. 그 이외에도 뭐 정률, 뭐 연수합계 등등이 많이 있지만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이야기는 감가상각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토지처럼 영원히 소유권을 갖다 가지며 변화 없는 연속성이 아니라 여기는 사용에 따른 변화의 가치가 있는 내구성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은 재생산이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 내부 소비재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항상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니 하는 걸 내용연수라고 우리가 말하며 회계에서도 내용연수라는 말을 갖다 많이 봤습니다. 그 내용연수를 가지는 부동산이다 이거죠. 이 말은 내용성을 가지는 바로 내용연수를 가지는 부동산이라는 말은 나중에 사라져야 된다는 거, 없어져야 된다는 거. 몇백 년, 몇천 년 가는 건물은 거의 없을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생산 가능성이다. 그래서 여기는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모되고 또는 만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건물의 특징이다 하는 이야기로 꼼꼼히 우리가 하나씩 정리할 때 뭐 나중에 또 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진행할 때 앞부분도 역시 대충 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부분도 꼼꼼히 끝까지 꼼꼼히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생산 가능성이다 이런 말이 되죠. 바로 건축 생산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산이 가능한 축조물이다 이런 말이 되죠. 따라서 계보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계보수를 갖다 해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개축이나 또 예를 들면 정축을 한다라는 얘기 즉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새롭게 건물을 갖다 개축한다든가 또 더 느리는 증축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건축은 뭐냐 생산에 뭐가 되느냐 가능성의 특징을 가진다는 거. 바로 개축과 정축이라는 이야기. 개축은 새로 더 의외되죠. 개선하는 거. 정축은 바로 2층을 갖다 3층으로 보완을 해서 2층 건물을 3층으로 더 늘린다 이러면 정축이 되고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은 어디까지나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생산의 가능성을 갖다 높여준다는 것은 개축과 정축의 규모 증가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특성도 한번 좀 꼼꼼히 우리는 생각하며 한번 정리할 때 정확한 정리 이게 매우 앞에 이론 부위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고 모빌하우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처럼 영원한 연속성이 아니라 항상 건물은 가치 하락이 있는 뭐가 되느냐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런 부위가 있기 때문에 소모와 마멸이 되는 비연속성이며 내구성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의 생산성이라는 말은 뭐가 되느냐 바로 건물의 개축을 하든지 정축을 해서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생산 가능성을 얘기하는 바로 이야기의 세 번째 특징이다. 근데 다 건물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비되는 건 토지에 대하여 대비되는 상황을 설명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유념하시며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가 네 번째는 동질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동질성은 뭐냐? 건물은 인위적으로 축조물로서 동일자재를 이용하여 동종 건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렇죠. 토지가 있다면 우리는 토지 위에 건물을 갖다 예들하는 똑같은 건물을 바로 여기서도 말했지만 축조물을 동일한 자재를 가지고 동종의 건물을 갖다가 대량으로 생산할 수도 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끔 국내를 열면 제주도에 가게 되면 많은 목재 건물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땅 위에다가 지어가 이미 조립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똑같은 집이죠. 똑같은 집.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동종 건물을 갖다 대량으로 생산해서 어떻게 되느냐 토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차에 싣고 가서 자리에 배치만 하면 똑같은 건물이 나오고 이건 아무래도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에 따른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일종의 러닝커브 한마디로 말하면 코스트를 갖다 다운시킨다. 대량 생산하면 단가를 갖다 바로 낮춰준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동일성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경영학으로 말한다 그러면 생산량 Q를 여기에 놓고 단가를 여기 놓으면 아무래도 집을 한 채 짓는 것보다는 두 채 짓는 것보다는 세 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량 생산함으로 해서 뭐가 됩니까? 단가를 낮춰줄 수 있다는 동질성을 가지는 얘기로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배성이다 그런 말이 되고 지배의 반대가 종속이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종의 관계. 토지는 건물의 용도나 이용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건물은 토지의 위치 또 용도에 따라 건물은 토지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이 뭐가 되죠? 토지 랜드에 대해서 빌딩은 뭐가 되죠? 바로 위치와 용도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지배성 또는 토지에 대한 종속성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토지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건물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지배. 토지가 어디 있느냐?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 건물이 달라진다는 거니까
토지로 볼 때는 지배성이 되고 건물로 볼 때는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종속성이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토지에 대해 토지는 지배를 합니다. 건물을. 반면에 뭐가 되느냐? 건물은 뭐가 되죠? 토지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종속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앞에 나왔던 표, 바로 여러분과 함께 앞쪽에서 우리가 이 표를 갖다 얘기했죠. 비연속성, 생산 가능성, 동일성, 이동성, 토지의 개별적인 요인, 지배성. 지배는 토지가 볼 때는 지배하고 건물로 볼 때는 뭐가 되느냐? 예속이 되는 종속성을 갖다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특성을 갖다 가볍게 한번 봤다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뭐냐 그러면 대충 앞부분이니까 뭐 대충 나가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부동산 항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골고루 하나하나 말로 된 부위이기 때문에 뭐 수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왜 되느냐 그러면 이런 부위는 꼼꼼히 달아줘야 된다는 거지. 뭐 앞부분 대충 한두 시간 만에 얼렁뚱땅 하고 넘어가고 뒤에 가서 많이 하자. 뒤에 가서 많이 한다 그러니까 뒤에는 어려워서 틀리고 앞에는 쉬운 문제를 틀려버리면 안 되죠. 균형성을 가지고 밸런싱을 가지며 여러분들은 어떠냐, 정리를 하나하나 하며 따라온다 그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의 이 5가지 특성을 갖다 우리가 쭉 뭐에 비하여? 토지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토지에 비교해서 이제 건물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봤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좀 더 이제 부동산의 경제학 특성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런 얘기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은 어떤가? 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 부동산에는 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고정지었다.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토지와 건물을 갖다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건 이미 여러분이 알겠죠. 자,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분할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바로 권리를 갖다가 묶어주느냐. 이제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러 가지 법적인 권리의 묶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권리의 묶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권리가 여러 가지 권리가 묶여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의 어떤 권리가 아니라 여러 개 어떤 거 점유권. 점유는 바로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향유,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권한,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이 4가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권리의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점유권, 사용권, 향유권, 처분권을 포함한 이 그룹을 갖다가 권리의 묶음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부동산은 권리의 묶음이다. 토지와 건물은 점유하고 사용하고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 이걸 얘기하죠. 또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간적으로 공중권, 지표, 땅위, 제한은 땅속. 이게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뒤쪽에 가면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이라는 3가지를 갖다 우리가 나오며 위치성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의 표면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를 하죠? 지표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지표를 얘기하는 랜드. 다음에 만약에 이 위를 갖다 우리가 뭐를 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공중권이라는 얘기를 갖다 쓸 수 있죠. 반면에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갈 때 땅속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지하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기준점으로 잡을 때 공중권이나 그 다음에 지하권이나 지표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며 바로 공간적 소유권은 공간적으로 공중은 바로 땅이, 지표 땅, 그럼 제한은 바로 땅 아래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러한 사용, 향유, 처분, 점유 이 4가지 그룹 권리의 묶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분할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분할 가능성. 바로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데 권리는 경제적 가치를 갖다 인정한다 한단 말이죠. 특징에 맞게 분리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또 분리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경제적으로 왜 되느냐, 바로 특성을 분할 가능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땅이 이렇게 큰 땅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주택을 짓는다 이럴 때 얼마든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세분화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되느냐, 경제적으로 분할해서 A, B, C,
D, E, F로 분할해서 우리가 판매할 수도 있다. 이걸 분할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말한다. 넓은 땅은 바로 소유의 목적에 따라 또는 가져 쓰여야 되느냐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하여라면 얼마든지 분할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원래는 하나의 넓은 땅이었는데 A, B, C, D, E, F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분할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갖다 분할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분할 가능성이다 하는 이야기를 권리를 묶어가 이런 권리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주는 개념. 그리고 분할을 갖다 할 수 있는 개념. 분할이 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러한 바로 아까 말하던 권리의 묶음이 흩어질 수밖에 없죠. 각각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로 가지고 있다면 권리의 묶음으로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통째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걸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변용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변용성. 변용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얘기하느냐? 다양하게 용도에 따라 용도를 갖다가 따라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걸 갖다 우리는 변경할 수 있다는 걸 갖다 변용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은 땅이지만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 잘 아는 도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냐 그러면 뭐 우리가 철로를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 또는 아니면 뭐 집을 갖다 집단 주택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용도를 다양하게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여러 용도라는 말이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상용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상가가 있겠죠. 또 주거용 부동산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또 반대로 해야 되느냐 그럼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또 인구가 증가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바로 저밀도 아파트를 갖다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생길 수 아파트가 고밀도 아파트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3층 4층짜리 아파트가 10층 20층으로 재개발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하나로 정해졌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이걸 갖다 부동산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변용성이라고 불러주게 된다.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밀도에 따라 아파트 단지도 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을 땐 저밀도에다가 인구가 많아지면 고밀도로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상업용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용도를 갖다 다양하게 변경하며 쓸 수 있는 걸 갖다 우리는 이런 변화의 용도의 변화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변용성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주변 토지의 이용과 변용성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 부동산과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주변의 환경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 이용 형태의 어떤 내용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 만약에 단독 자기의 어떤 부동산 하나가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주변 환경이 어떠냐? 여기에 따라 어야 되느냐? 상당한 가치나 또는 우리가 사용의 용도나 이런 것들이 어야 되느냐? 서로 영향을 줘서 변경될 수가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변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변용성이라고 불러준다. 변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바로 뭐가 되느냐? 주변 환경에 의하여 주변 환경에 의하여 가치나 서로 사용도 용도에 따라 이래 주고받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내용을 얘기하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변용성이라 한다. 이처럼 부동산은 가치가 주변 부동산과 어우러져서 서로 영향을 주며 상호 의존적 관계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강남 지역의 땅 자기 땅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설모나 또는 얼마만큼 시설 면에서 잘 소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강남 쪽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형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변 부동산의 영향에 의하여 바로 기존 자기의 부동산이 당의 부동산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전적이라고 그랬고 따라서 변용성은 뭐냐 말로 상호의존성이라고도 불러준다. 변화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변용성이라고 하면 바로 서로 의존해서 상호의존성이라고도 불러준다. 바로 그 지역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될 때 가장 어떠냐 그러면 효과를 낼 것인가에 따라 바로
당의 부동산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되냐 변화에 응해가며 우리가 아는 걸 갖다 변용성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상호의존성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변용성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분할 가능성 하는 말에서 권리의 묶음이냐 아니면 권리를 갖다 분리시킬 수 있느냐 이 권리의 묶음이냐 분할을 갖다 가능하게 하느냐 여기에 따르고 그 다음에 변용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또 아파트 단지를 갖다 재개발해서 저밀도로 고밀도로 인구가 늘어났을 때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변용성을 얘기하는 내용이다 하는 말을 했죠. 근데 이런 변용성은 주변의 토지와 주변의 환경과 서로 이용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쓰죠. 주변의 상황이 어떠냐 주변이 어떤 입지에서 개발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당의 부동산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며 바로 변화되어서 변용되어서 뭐 똑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배평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사용의 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변용성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분할 가능성이란 말을 얘기했죠. 토지를 갖다가 묶음으로 둘 것인가 권리의 묶음으로 두느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걸 갖다 경제적으로 분할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가 분할 가능성을 뒀죠. 넓은 땅을 상황에 따라 분리해서 사용하게끔 만들 때 우리는 분리 가능성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을 앞에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변용성은 바로 상업용지를 갖다 주거용으로 변할 건가 주거용지를 갖다 상업용지로 바꿀 것인가 거기는 바로 상황에 따라 그렇고 인구 밀도가 적을 때는 저밀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아파트를 갖다 우리가 쓰다가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고밀도 아파트로 우리가 층을 높일 수 있는 재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변용성 즉 사용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걸 변용성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했죠. 근데 이런 변용성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환경의 변화 바로 그 당의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가 바로 변용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책에 앞에 이야기했던 거 한번 다시 체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위치에 따라 땅이 어디 있느냐 당의 땅이 어디 있느냐 여기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적 위치는 그야말로 자리의 지리적 좌표 예를 들어 서초동 몇 번지 지리적 좌표 등기부상에 나타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한 필지를 우리는 뭐라 하냐 절대적 위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말아요 그래서 토지 위치를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가 절대적 위치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적 위치라는 말은 어느 지역의 땅이냐 예를 들어 강남 지역 또는 뭐 어느 동네 대치동 뭐 여기에 따라 왜 되느냐 그럼 상대적 위치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이건 바로 주변의 토지가 어떤 이용 상황에서 잘 정리가 되느냐 하는 얘기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절대적 위치는 하나의 물리적 위치라고 말하더라. 물리적 위치 정말 어디에 있느냐 몇 번 몇 필지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물리적 위치라고 얘기하면 상대적 위치는 바로 경제를 즐기는 소위 경제적 위치라고 말하죠. 얼마나 경제 가치가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갖다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를 본다면 상대적 위치가 강세를 나타낸다. 상대적 위치가 더 강세다. 아무래도 똑같은 백평이라도 어느 쪽에 있는 땅이냐 하는 상대적 평가가 위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영역은 경제적 위치가 더 우위다. 상대적이 절대보다는 더 우위다. 등호를 나타내면 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정 부지의 이용은 상대적 위치에 영향을 받는데 이 상대적 위치를 갖다 우리는 토지의 위치성이라고 불러준다. 토지는 어느 쪽의 땅이냐 똑같은 백평이라도 어느 지역의 땅이냐에 따라 우리는 그에 대한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달라진다 하는 말을 우리는 위치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위치성의 결정 요인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 위치성의 결정 요인은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하는 말이 되는데 위치에 대한 바로 일종의 하나의 내용을 갖다가 결정짓는 위치성의 결정 위치는 바로 토지의 위치성은 토지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개인 또는 아니면 집단 상호 간의 어떤 선택과 그 다음에 선호 결과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토지에 대한 개인적이나 아니면 집단 상호 간에 어떻게 어우러지느냐 내 땅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느냐 하는 결과에 의하여
토지의 가치가 결정되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100평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어우러지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된데, 그게 바로 위치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토지를 갖다 선택하는 뭐가 되느냐 그런 데 대해서 고려하는 요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의 어떤 땅이 제대로 평가되자면 정치적으로 어떠냐, 경제적 이야기로 어떠냐, 법적으로 어떠냐, 사회적으로 어떠냐 하는 이야기, 이 변화를 갖다 우리는 토지 위치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경사법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정치, 경제, 법적, 사회, 이 네 가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토지의 위치성에 영향을 준다. 토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경치적으로 어떻죠, 경제적 입장에서 어떻죠, 법적인 입장에서 어떻죠, 사회적 입장이 어떻죠 하는 이 변화, 네 가지 변화에 의하여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위치성이 결정되며, 이런 행정 얘기하면 바로 아까 말하던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를 결정짓는 게 위치성에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정도 정리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치성을 얘기하고, 네 번째가 내구성이다. 내구성이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개화의 효용이 지속되는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단용제장 아니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걸 갖다 내구재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용제는 이 생필품이 어떻죠? 단용제. 한마디로 하면 원타임 플레이다 이래서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걸 갖다 우리는 단용제라고 불러주죠. 예를 들어 단용제는 비내구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내구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장기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속되는 걸 갖다 우리는 내구성이라고 말한다. 한번 사용해서 효용이 없어지는 재화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뭐냐, 일종의 하나의 단용제라고 부른다. 그래서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어디 되냐, 오래 사용하는, 부동산 한마디로 집을 지으면 그래도 뭐 한 50년, 잘 지은 집은 100년까지 가는 집들이 있다. 이건 바로 뭐가 되냐, 바로 내구재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생필품의 경우는 뭐 일회용으로 끝나는 이 단용제도 굉장히 많지만 그게 반대적 개념. 부동산은 철저히 뭐가 되냐, 즉 토지 같은 경우는 영문이죠.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아들, 나의 아들이 죽고 나면 나의 손자, 대대 손손으로 물러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그 열망, 토지에 대한 애착, 엄청 우리가 토지라는 소설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내구성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집이라도 우리는 부동산인데 이것도 보통 뭐 잘 지은 집은 50년, 100년 가기 때문에 내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내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부동산이 내구재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걸 측면별로 각각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생산자 측면의 내구성은 어떠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생산자 측면의 부동산은 투하된 자본을 회수하는데 어떠냐 그럼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우리가 봤을 때 시간이 한 번 물건 만들어 그때 바로 팔아가 현찰 회수가 된다면 단용제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바로 생산자 측면의 부동산은 투하된 자본을 갖다 시간을 두면 오랫동안 걸려서 회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 두 번째로 본다면 대상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투하 비용을 만약에 단기 회수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회 전체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만약에 부동산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바로 팔아가지고 단기에 회수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사회 전체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잘 알지만 건물을 지었다든가 또는 상하수도를 갖다 깔았다든가 전기시설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계량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되며 투하된 자본이 뭐가 되느냐, 시간을 지나고 해서 회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생산자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이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우리가 변경 가능하다 그럴 때 가역성이라고 하는데 비가 들어가니까 변경할 수가 없다,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부동산 문제는 한번 악화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잘못 지은 건물 이 원상 회복하는데 상당히 어려되죠. 많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잘못 설치되거나 유지관리가 어야 되느냐 제대로 되지 않는 거는 계량물은 어떠냐 그러면 사회적 부담을 갖다 지우는데 많은 영향을 갖다가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가역성이 아니라 비가역적이다 하는 말은 바꾸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번 잘못 지어진 건물은
효용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걸 갖다가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비가역성의 문제가 있다. 바로바로 우리가 상품 같은 거 하나 잘못 만든 거 없애버리면 되지만 이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은 어떻죠? 잘못 구성이 되어 있다 할 때 토지 외 건물은 상당히 가역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가역성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그런 세 가지 측면을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가 보자 이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우리가 봤을 땐 첫째는 바로 투하된 자본은 걸리는 데 많은 회수 시간이 걸린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만들어가 분양해서 바로 단기에 끊는 것 있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넓게 말하면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 볼테면 건물이나 상하수나 전기시설 같은 데는 바로 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바로 부동산을 한 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갖다가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비가역성이라고 얘기하죠. 즉 사회적 부담을 갖다 지고 이런 사회적 비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생산적 측면에서 볼 때 비가역성. 그리고 얘기 잘하지만 사회적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체 입장에서 바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투하된 자원을 회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내구성. 요 내용을 갖다 생산자 측면에서 내구성을 갖다 우리는 살펴봤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면 이제 소비자 측면은 어떤가? 소비자 측면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부동산 입장에서 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물을 갖다 우리는 효용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효용의 극대화. 효용의 극대화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만큼 만족을 주느냐. 소비자가 얼마나 만족하며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진행하느냐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효용의 극대화라는 말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말할 때 유틸리티다. 바로 효용성이죠. 사과를 하나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갖다 우리는 효용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최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사용해서 또 적절히 배분해서 그래서 합리적 소비가 되게끔 만들어줘서 효용의 대가가 1대1로 나타나게끔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게끔 잠적된 부위가 없이 다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동시교환성을 갖다 우리는 해줄 때 효용의 극대화가 될 수 있다. 이 효용의 극대화라는 말은 바로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 활용해서 구매량을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합리적 소비를 통해서 효용의 대가가 100%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가 사과를 하나 먹을 때 만족도는 굉장히 높죠. 하나, 두 개, 세 개 먹으면 바로 효용이 체감하던데 바로 1대1 하나 먹는 쪽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게끔 바로 소비의 내구성에서 소비자 입장으로 볼 때는 효용 극대화의 원리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내구재의 할부 판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부 판매는 한꺼번에 소득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특정 재화에 집중하는 걸 방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제한된 예산으로 바로 효용을 높게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방편이 되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서 할부 판매를 통하여 시간을 갖다가 두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죠? 효용을 높여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바로 특정 재화에 대해 집중되는 걸 갖다 방지해서 제한된 예산을 갖다 쓰게끔 만들어줘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서 효용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느냐. 즉 우리가 사과 하나 먹을 때 만족하듯이 한 사람이 하나를 가지는 1대1의 형태를 갖다 취하게끔 만들어줘라. 그리고 그 대표적인 얘기가 할부 판매가 바로 그런 내용이 될 거다. 왜?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하하는 것보다는 분량을 통하여 할부 판매 형식을 갖다 취해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합리적 바로 소비행위,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효용을 높여주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설명하고 있는 게 소비자 측면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이야기는 내구성과 주택 금융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택 서비스 구입이 있는데, 자, 소비재로서 주택을 산다는 것은 주택에 나오는 효용,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주택에 뭐가 되느냐, 서비스를 산다는 의미가 되더라. 그렇죠? 주택을 사서 느끼는 어떤 만족 효용을 나타내는 거, 주택의 서비스를 산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주택은 뭐가 되느냐, 철저히 내구재이기 때문에 주택 서비스는 뭐가 되느냐, 바로 기능의 수명을 갖다 다할 때까지 계속 제공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내구성을 얘기한다. 집을 샀다면 집에서 사는 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바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서비스를 갖다 제공받기 때문에 바로 내구적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에 대한 금융을 활성화하고 장기화시켜줘라. 그래서 합리적 소비행위를 갖다가 부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택 서비스만큼은 바로 매 기간마다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정책의 활성화. 금융정책의 활성화가 바로 뭐가 되느냐? 장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 내부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집을 사서 40년, 50년 동안 사니까 이 금융을 갖다 우리는 40년, 50년 동안 한꺼번에 사서 가라 그러면 효용이 많이 돈 있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주택에 대한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내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앞쪽으로 돌아가서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생산자 측면,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소비자 측면. 그리고 이걸 갖다 묶어둔 뭐가 되느냐? 내구성과 주택에 대한 금융.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을 갖다 우리가 고려해서 효용을 높이는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야기가 되고, 특히 주택금융의 활성화로서 장기화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내구성을 가진 주택, 내구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한꺼번에 쓰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금융 활성화로 장기화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쪽에 이야기를 조금 속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쪽도 꼼꼼히 여러분이 한번 정리할 때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나중에 다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정리하는, 또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면전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처음부터 잘하며 나가는 거. 천천히 가더라도 처음부터 잘하며 나가는 게 바로 여러분의 합격의 지름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자, 부동산 속성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부동산이란 말은 원래 일종의 토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토지의 본질을 갖다가 우리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뭐 자연적이거나 사람의 인공에 의하여 총화된 개념을 갖다 얘기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랜드라면 이건 인공적인 빌딩이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가 랜드와 그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빌딩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부동산의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가지는 본질의 속성은, 본질은 바로 자연적으로 어떠냐, 공간적으로 어떻게 취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위치가 어떻죠? 그리고 환경이 어떻죠? 그럼 이게 얼마만큼 경제적 자산이 되죠? 그래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부동산 속성을 얘기해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자연적인 입장, 그 다음 공간적 입장, 그리고 위치적인 입장, 그리고 뭐가 되느냐? 환경적 입장, 자연적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는 분석해야만 부동산을 정확히 판정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먼저 자연적인 입장, 두 번째는 공간적인 입장, 세 번째는 위치적인 입장,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바로 하나의 내용 영역별로 이제 구분해서 쭉 가다 보면 뒤에 가면 바로 이런 문제점, 그리고 환경, 자산, 이렇게 뒤쪽을 갖다가 하나하나 분류하며 얘기하는데, 맨 먼저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을 우리는 생각해보자 이거죠.